이번 시간 시장론 배우고 계시죠? 자, 그래서 42페이지 우리가 아무튼 시장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론. 자, 시장 파트는요. 문제가 나온다면 한 두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두세 문제 정도가. 그래서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좀 복습을 해보시면 43페이지 가시면 왜 암기 코드가 자고가 정량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건 기능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4페이지 가시면 시장의 특성하고 기능이 틀렸죠, 그죠?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시장의 기능과 특성을 꼭 구분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파트가 한 문제가 배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배정이 돼 있는 게 주택시장이에요. 45페이지 주택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주택은요, 물리적으로는 다 이질적으로 틀리죠. 그죠?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주택이라는 건 없어요. 이질적으로 틀립니다. 그러면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동질적인 것으로 분석하는 게 우리가 서비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서비스라는 자체는 우리가 주택 서비스라는 걸 이제 배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서비스는 효용을 얘기합니다. 우리한테 만족을 주는 걸 얘기를 하죠. 우리한테 주택은 효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주택을 구입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단독주택하고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은 규모도 다르고 다 틀립니다. 이질적으로. 우리 시장이 불안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한테 야, 너 지금 어디 있냐? 서울이요. 32평 아파트에 사는데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얘가 이제 한 1년 있다가 전화를 하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대요. 단독주택에. 단독주택 한 24평으로 이사 갈 때입니다. 그러면 주택이 다 틀리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자, 효용 면에서는요. 이 갑돌이가 아파트에 살든 단독주택에 살든 효용이 100이라면 효용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효용 면에서는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효용 면에는 분석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주택 서비스를 가지고 따진다는 것은 이질적이 아니라 동질적으로 파악한다. 자, 들어볼게요. 주택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물리적 측면에서는 주택은 질적, 양적으로 다 이질적으로 틀린 상품입니다. 그런데 주택을 물리적인 측면에서 보지 않고 주택 서비스라는 것은 자, 지금 효용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만족을 주는 한 채, 두 채에 대한 물리적인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한 단위, 두 단위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동질적인 상품이 존재하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형태는 우리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불안전 경쟁 시장이지만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이론의 단순화할 목적으로 완전 경쟁을 전제로 두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경쟁이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상품은 동질적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 서비스라는 표현으로서 동질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유량과 저량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유량 저량. 자, 유량 저량이라는 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특히 주택은 신규만 있는 게 아니라 기존주택도 있기 때문에 주택의 유량 저량이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봅니다. 요 밑에 보면 문제 개념만 나와 있지 예제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2015년 1월 1일 현재 존재하는 주택이 100채가 있답니다. 현재 존재한다는 것은 일정 시점을 명시하죠. 시점을 명시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량에 대한 공급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역에 A 지역을 다시 분석해 봤어요. 정부가. 자, 2015년 12월 30일을 봤더니요. 현재 존재하는 주택이 150채랍니다. 그러면 지금 1년 동안이라는 일정 기간이죠. 일정 기간은 유량입니다. 자, 요거 이제 재고주택이라고 한다면요. 요거는 신규주택을 얘기하죠. 그럼 50채만큼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50채가 유량에 대한 공급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정 기간만 있는 게 아니라 저량이 일정 시점도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량과 저량이라는 개념이 박스에 돼 있죠. 그래서 유량은 일정 기간이고 저량은 일정 시점. 그래서 이제 기초적인 야매가 우리가
시점 하면은 저량 나와야 됩니다. 시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유량이라는 건 이제 생산, 소비, 변동 같은 활동량을 얘기하고, 저량이라는 건 활동의 결과, 축적품, 재고를 얘기하고요. 자, 신규에 대한 것은 유량이에요. 근데 존재하는 양은 저량이죠. 그럼 신규의 구매량은 수요, 유량은 수요고요. 보유량은 저량 수요다 이렇게 보시고요. 신축은 보통 유량으로서 신규를 얘기하는데 저량은 기준주택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유량이라는 건 움직이니까 동태고 저량은 정지되어 있으니까 정태다. 그 다음에 주택 저량과 유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주택 저량과 주택 유량입니다. 그래서 저량이라는 것은 일정 시점을 얘기하고요. 유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공급량과 수요량을 이제 볼 때 공급량과 수요량. 자, 우리가 입문석이다 보니까 아직은 예제가 안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예제가 나올 텐데요. 자, 저량이라는 건 2005년 1월 1일 100채가 있답니다. 그럼 시장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양이에요. 존재한다는 얘기가 들어가고요. 근데 100채 중에서 사람이 보유하는 것은 만약에 90채다. 90채가 수요량이 되겠죠. 일정 시점에 수요를 보유하고자 하는 양을 얘기합니다. 보유량. 그래 아까 50채가 지어졌잖아요. 이건 신규죠.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이거는 존재가 아니라 밑에 유량은 어때요? 일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 공급되는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죠. 요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50채가 공급이 되면 다 분양이 안 됐고 10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40채만 보유하죠. 그래서 40채만 수요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양이 수요량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문 과정은 이런 식으로 그냥 나눠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천천히 더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 시험 문제는 이 주택 서비스라는 자체를 예전에는 물어봤는데요. 요즘은 주택 서비스보다는 주택 유량과 저량을 잘 물어봅니다. 자, 주택이라는 것은요, 신규만 있는 게 아니라 재고주택도 있거든요. 유량, 저량을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볼게요. 자, 주택 소요와 수요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 앞쪽에서 유효수요와 잠재수요라는 걸 배우셨습니다. 유효수요, 잠재수요. 그러면 유효수요는 살 의사와 살 능력이 다 있는데, 잠재수요는 살 의사인데 살 능력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 수요와, 자, 박스로 갈게요. 46페이지입니다. 주택 소요라는 게 있어요. 하우징 디맨드라는 것은 수요고, 하우징 니즈라는 건 필요하다는 거죠, 주택이. 그래서 소요가 두 가지가 있어요. 주택 소요. 두 가지를 갖고 우리가 판단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중상층들은 유효수요를 얘기해요. 유효수는 살 의사와 살 능력이 다 있다는 얘기죠. 근데 잠재수요는요. 자, 무주택 서민 박스 있죠. 무주택 서민은, 자, 이걸 잠재수요라고 얘기합니다. 살 의사는 있는데 살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정부가 개입을 해서 살 능력을 길러줘야죠. 그러니까 이 수요라는 자체가 유효 수요가 생략이 되는데요. 어때요? 우리가 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소요에 개입하죠. 그러니까 정부가 소요를 수요로 전환시키게 됩니다. 그럼 소요는 정책적 개념으로서 정부가 시장 경제 원리에 개입돼서 유도된 개념으로 저소득자로부터 무주택을 말하는데, 사회 정책적 개념으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정부가 개입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죠. 개입해서 유효 수요를 만들어야 돼요. 주택 수요는 중상층들이 돈 있어서 주택 사는 것은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죠. 시장 경제상의 개념으로서 시장 경제 원리에 방임합니다. 그래서 구매력을 갖춘 유효수를 말하면서 경제상 개념, 시장 경제 원리에 방임하기 때문에 자, 이건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소요에 개입해서 수요로 전환시킨다는 거.
특히 어떻습니까? 우리가 유효수요라는 것은 차입 능력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 대출금도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 저리로 빌려준다든가 대출 비율을 높여주는 것이 우리가 유효수요화 될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서 3번은 거의 출제가 안 돼요. 주택시장의 특성은 부동산의 특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부동산은 특정 주택에 대한 거래자가 적다. 그리고 주택은 부동산의 특징인 부동성, 비분리성 때문에 주택시장은 각 지역마다 다르겠죠. 당연히. 개별성이 있어요. 주택은 다 개별성을 해서 이종하고 이질적이죠. 그다음에 우리 부동산은 불안전합니다. 정보가 불안전해서 주택시장에 대한 정보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일문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뭐 토지의 특성을 거의 가져가요. 주택시장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 보시면 되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요, 효율적 시장과 할당효율적 시장이라는 자체는 좀 염리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가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배정이 되는데요. 효율적 시장의 개념과 할당효율적 시장을 먼저 우리가 구분을 하시고요. 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겠는데, 자, 효율적 시장과 할당효율적 시장은 이제 학문적인 접근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효율적 시장은 주식 시장에서 따왔는데요. 자,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주식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돼요? 정보가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 정보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즉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가치에 반영된다는 거죠. 주식시장은. 근데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먼저 효율적 시장부터 살펴볼게요. 자, 우리 부동산도 정보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사거리입니다. 여기에 전철역이 3년 후에 들어선다? 그러면 그 가치가 3년 후에 미래 시점에서 바뀌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현재 시점에서 바뀐다는 것은요, 우리가 정보가 굉장히 민감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즉시 정보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정보라는 자체가 우리가 3년 후가 아니라 지금 즉시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효율적 시장이다. 자,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건 뭐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같이 반영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효율적 시장은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동그라미, 즉각적으로 동그라미,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말합니다. 따라서 효율적 시장이 되면 어느 누구도 초과를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을 말하며, 즉 자원 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을 말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효율적 시장이 약성, 중강성, 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의 강도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래서 과거까지만 반영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미래의 정보까지 다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까지는 약하니까 약성이라고 하고요. 미래는 강하니까 강성. 현재 공표된 거는 중강성, 강성이 준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이 보통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한테 시험 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회 때서부터 요번 본 게 25회죠. 내년이 26회입니다. 그럼 25회 때까지가 과거의 시험 기출문제예요. 그럼 기출문제는 다 나왔기 때문에 굳이 살 필요가 없죠. 제가 이 기출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따끈따끈하게 해서 제가 출판을 합니다. 출판해서 기출문제집을 1회 때부터 25회 때까지 6과목을 따끈따끈하게 기출문제집 한 권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뭐 한 20만 원으로 살려는데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사겠죠. 왜냐면은 이거는 반영이 됐기 때문에 굳이 그 정보를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뭐 기출문제집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굳이 뭐 그걸 가지고 20만 원이라는 고가로 사진 않겠죠. 그죠? 근데 지금 동영상 강의를 계약을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거 26회 때 효율적 시장 나와요 라는 것은 지금 현재 듣고 계시잖아요. 거의 현실 시장은 중강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강성은 이론상이에요. 이론상인 게 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험지를 유출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분씩 만나서 이거 확실하니까 그냥 답만 해오세요, 100만 원 주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바로 사셔야죠. 그죠? 근데 그럼 저는 잡혀가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 그럼 이거는 이론상이에요. 그래서 강성은 이론상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읽다 보면 과거의 데이터는 통계 기술이 들어가요. 그래서 과거를 분석하는 것은 기술적이고요. 그러나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어디까지 정보를 보고 거래하세요? 공표된 정보죠. 공표된 거래하기 때문에 현재의 정보는 기본적이다 볼 수 있어요. 기본적에는 이제 기술적이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용어 정리가 뭐가 나오냐면요. 정상 이온과 초과 이온이라는 게 나와요. 자, 그러면 자, 갑돌이가 지금 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으로 갈까 부동산으로 갈까 고민을 합니다. 그럼 A은행 가갖고 A은행아 너 1억 줄 테니까 나한테 1년 후에 얼마 줄래? 요즘 은행이자 굉장히 낮잖아요. 그죠? 한 2.5 주면 많이 주나요? 그죠? 2.5, 한 2%로 할게요. 근데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1년 후에 연 2%가 아니라 연 12% 준다는 것은 10%를 더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알면 득이고 모르면 손해입니다. 그럼 남들만큼만 얻는 것은 정상이윤이에요. 그러니까 2%는 다 얻을 수 있으니까 이건 정상이윤을 봐야죠. 정상이윤. 근데 어떻게 돼요? 남들보다 내가 더 초과해서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초과이윤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이제 제가 테두리를 그려서 여기 안에는 정상이윤만 없고요. 자, 이걸 넣으면 초과이윤도 얻을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약성 효율적 시장은요. 과거의 정보만 반영됐죠. 그럼 과거의 데이터로 분석하는 게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그럼 기술적 분석을 하면요. 그 안에서는 정상이윤밖에 못 얻어요. 근데 반영되지 않는 현재와 미래의 정보를 얻으면 초과이윤도 얻을 수 있죠. 자, 중강성 갑니다. 자, 중강성은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 공표된 정보까지 반영됩니다. 현재 정보까지 분석해서 이걸 기본적이라고 하죠. 그러면 과거와 현재가 공표가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정상이윤만 얻겠죠. 근데 미래의 정보를 넣으면 초과이윤도 얻을 수가 있다는 거. 강성으로 갑니다. 자, 강성효율적 시장은 굉장히 강해요. 과거 아니라 현재 아니라 미래까지 반영됩니다. 반영되지 않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굳이 정보 비용이 필요 없고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얘는 이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정상이윤만 발생되고 초과이윤이 발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기술적 기본적이 아무런 분석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펜 들어서 우리가 체크해 볼게요. 47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중간에 효율적 부동산 시장의 구분이 있습니다. 자, 박스 밑에 음영 박스로 되어 있는 게 과거의 역사적 자료 분석이 약성이죠. 요게 이제 과거가 이제 기술적 분석이고요. 공표된 자료 분석하는 중강성은 뭐예요? 이게 바로 기본적 분석이죠. 그 다음에 공표되지 않는 사실 분석은 이제 분석할 필요 없는 우리가 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약성, 중강성, 강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약성으로 가볼까요? 대약성. 약성은 현재 시장 가치는 과거의 추세를 충분히 반영한 가치죠.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는 게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 하더라도 정상 이상의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약성 효율적은 참여자는 모두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다고 전제되므로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밝혀진 자료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가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럼 현재 미래를 우리가 만약에 정보 비용을 구입한다면 초과이윤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중강성 갑니다. 중강성은 현재 공표된 정보를 기초로 하죠. 현재.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가치 변동을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을 합니다. 그럼 중강성은 어때요? 모두 기본적 분석을 하고 있다고 전제한다면 기본적 분석 안에서는 초과이윤을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과거와 현재만 공표됐기 때문에 미래의 정보를 얻잖아요. 그럼 당연히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죠. 강성효율적 갑니다. 강성효율적은 공표된 것이든 공표되지 않는 것이든 어떠한 정보도 이미 시장 가치에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성은 우리가 현실이 아니라 이론상입니다. 그죠? 완전 경쟁도 하나 이론이었죠. 그래서 완전 경쟁에 가장 부합한 시장은 강성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넘겨보시면요. 결론으로 가십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부동산에 존재하는가는 국가, 사회마다 다르겠죠. 효율성 정도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이나 부동산은 거의 중간성까지 존재한다고 봐야 돼요. 중간성. 또한 당연한 이야기지만 약성율적과 중간성은 정보가 모두 다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 경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귿번, 강성효율적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과 가장 부합한 시장인데요. 이 강성은 이론상이기 때문에 잘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조금 이 동영상을 반복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 효율적 시장은 그나마 낫습니다. 근데 지금 보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건 천천히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할당 효율적도요. 할당 효율적 시장도 하나의 이론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웠던 효율적 시장도 이론이지만 얘도 하나의 이론상 시장을 볼 수 있어요. 자, 가볼게요. 페이지 48페이지입니다. 자, 제목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죠. 할당 효율적 시장. 자, 입문 과정에서는 그냥 쉽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 배분이라는 게 있죠. 더 많은 이윤 쪽으로 자원이 배분돼서 우리가 시장이 잘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럼 일단은 이윤이 있어야 돼요. 정상 이윤은 발생합니다. 정상 이윤. 근데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효율적 시장은 돈 놓고 돈 먹기에 대한 이윤을 나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죠. 아까 이제 정상 이윤과 초과 이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는데요. 자, 갑돌이가 A은행 가서 1억 있다. 그럼 너 1년 후에 얼마 줄래? 연 2% 준답니다. 그래? 그러면 1년 후에 부동산에 투자하면 너 부동산 투자하면 넌 얼마 줄래? 연 12% 준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아까 정상 이윤이라고 했고요. 자, 얘는 2%에서 12%니까 연 10%를 더 많이 먹죠. 이걸 초과 이윤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까 표현이 됐지만 이 정상 이윤이 돌변해서 정상 이상의 이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정상 이상의 이윤은 뭐예요? 정상적인 이윤을 넘은 거죠. 초과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정상 이상의 이윤이 나오는데도 여기 시험장 가시면요, 이상이 안 보이고 정상만 보입니다. 이상은 시험지를 갖고 집에 가면서 이상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정상 이상의 이윤을 초과이윤을 이렇게 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누구나 다 나눠 먹는다는 것은, 자, 너 은행이자도 2%니까 너 부동산도 연 2% 먹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 수익률과 다른 투자 수익률이 동일한 겁니다. 자, 이건 현실이 아니라 이론상이죠. 이런 시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 책에 체크를 해드리겠지만 수익이 같은 게 아니라 수익률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같더라도 비용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수익률이 균등하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읽다 보면 기회비용이라는 게 나옵니다. 기회비용. 기회비용 이상의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포기된 가치가 이 기회비용이에요. 그래서 모든 경제학에서는 모든 비용을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비용 생각하시면 되니까 정보 활동할 때는 정보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기회비용이 정보 비용이라고 얘기한다면 정보 비용이 100원 들어가는데 초과이윤이 100원이다. 그러면 같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정상이윤만 나타나지 초과이윤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자 어떻습니까? 이 정상이온만 획득하죠. 이게 바로 할당 효율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볼 텐데요. 일단 가볼게요. 자, 우리가 48페이지 2번 할당율적 시장이 양가로 1번 할당율적 시장의 개념에 동그라미 1번 할당율적 시장이 정의가 있는데요.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에 배분된 시장입니다. 그럼 즉 어떤 시장이라도 어느 누구라도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시장을 말해요. 자, 비록 정보비용 수반이라는 것은 정보비용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존재한 시장일지라도 정보비용과 정보가치가 동일한 시장을 말합니다. 자, 요거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네 번째 정의의 할당은 이렇습니다. 자, 정보가치와 정보비용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이 칠판 주기가 원래 1,000원인데요. 1,000원 싼 데를 500원 싼 데를 가르쳐 주겠대요. 그러면 정보가치가 500원이 되거든요. 근데 그 500원을 공짜로 달라지 않겠죠. 아, 야, 100원만 줘라. 정보비용을. 그럼 어떻게 돼요? 100원을 주게 되면 400원을 먹는 거죠. 그럼 이 사람만 먹었으니까 초과이익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정보비용이 비싸져서 500원까지 부른다 봐봐요. 그럼 안 사지겠죠. 왜? 같으니까. 그럼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죠. 그러면 초과이익이 제로니까 할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정의는 정보가치와 정보비용이 같은 게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보비용과 정보가치가 동일한 시장을 말한다 그랬죠. 자, 어느 누구도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할당적 효율성의 배분적 효율성이라는 자체는 뭐 여러분들이 개념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동그라미 니은번에만 체크하세요. 두 번째 줄 투자 수익률과 다른 투자 수익률이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할당이에요. 그죠? 그래서 수익이 같은 게 아니라 수익률이 같다고 얘기했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 경쟁과 불안전 경쟁과 할당을 이제 가지고 정리를 내릴 텐데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보가치와 정보비용이 같으면 할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쪽에서 완전 경쟁과 불완전의 차이점을 배우셨습니다.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비용이 제로예요. 그러면 정보의 가치도 빵이죠. 그러면 할당이 된단 말이에요. 할당 왼쪽 시장. 근데 불완전은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습니다. 불완전은 자, 불완전 경쟁 시장은요 정보 비용이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00원 존재한다. 그럼 만약에 정보 가치도 10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똑같으니까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할당 효율적일 수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500원의 정보 가치로서 100원의 정보 비용을 들었다. 그럼 400원의 초과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할당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할당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세 가지를 이제 염두에 둘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완전 경쟁 시장은요.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의 가치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할당 효율적이라는 얘기는 맞는 얘기죠. 근데 항상이라는 게 써도 되는데요. 그런데 할당은 완전 경쟁만 얘기하는 건 틀립니다. 불완전도 할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괄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다 사람이에요. 그럼 남자는 사람이다. 어떤 나온 것들이 짐승이라고 하는데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다 남자입니까? 여자도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표현으로 이제 할당은 약간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자, 어렵게 느낄 수가 있는데 완전 경쟁은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무조건 할당입니다. 항상. 근데 불완전은 할당일 수도 있고 할당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두 가지 다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 경쟁은 항상 할당이지만 할당이 완전 경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불완전도 할당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이 정보 비용의 수반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정보 비용의 수반은 존재하는 이유를 대라. 자, 이건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냐 아니면 불완전 때문이냐 이렇게 보는데요. 자, 일단 체크를 하고 책에 체크해 드릴게요.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시험 문제 정보 비용 수반이라는 게 나와요. 정보 비용 수반이라는 자체는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하나요. 불완전이든 아니면 할당이지 못하든.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완전 경쟁은 정보 비용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근데 불완전 경쟁인 불완전 시장에서 정보 비용이 존재해요. 그죠? 정보 비용이 존재한 수반한다는 얘기는 불완전 때문이지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할당일 때 또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할당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투기를 물어봅니다. 자, 투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 여기서는 돈 벌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비용 이상의 초과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해요. 이렇게 됩니다. 투기합니다. 쓸 만큼만 얻는다면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얻는 게 없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 때문이 아니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오히려 투기는 초과이윤 때문에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얘는 불완전과 할당이지 못한다 그러면요. 자, 불완전을 찍는 게 아니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찍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갑니다. 자, 여기는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투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도 어때요?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투기가 발생하지 않죠. 근데 여기는 초과이익이 발생하니까 투기가 발생해요. 그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면서 투기가 발생하는 것은 초과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불안전 때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전 경쟁이라도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 같으면 초과이익이 생기지 않고 투기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투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불안전 때문이보다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를 잡으셔야 됩니다. 불안전과는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야매로 갑니다. 자, 정보 비용 수반에 비입 들어갑니다. 그럼 불안전에 비입 들어가기 때문에 불안전 때문이다를 찍으십시오. 그다음에 투기와 초과에는 비읍자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럼 불안전과 상관없이 할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찍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48페이지입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자, 밑에 갑니다. 자, 완전 경쟁과 할당률 쪽 시장을 얘기하는데요. 완전 경쟁은 박스로 볼게요. 정보 비용이 없어요. 초과이익도 없겠죠. 당연히 할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완전 경쟁 시장의 전제 조건이나 이 누구나 시장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으므로 어때요? 정보 비용이 수반되지 않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보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어느 누구도 초과이익을 획득할 수가 없어. 완전 경쟁은 할당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또한 앞서서 강성을 배우셨습니다. 강성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어서 어느 누구도 초과이익을 획득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할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따라서 완전 경쟁 시장이든 강성은 다 이론상이죠. 반드시 할당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할당률 쪽이 반드시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랬어요? 동그라미 2번에다 별표. 불완전 경쟁 시장도 할당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불완전은 정보가 불완전함으로 초과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A에 보시면 할당률 쪽일 때는요. 시장은 우수한 정보에 갖춰 우선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지불된 기회비용이 같다면 할당이 되고요. 할당률 쪽이지 못한 경우는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지불되는 비용이 정보 가치보다 적다면 초과이익이 존재하겠죠. 그럼 할당률 쪽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자, K가 지금 니은번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도 정보가 완전하지 못해요. 불완전하죠. 완전 경쟁이 아닙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밑줄 쳐보세요. 그럼 부동산 거래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정보비용 비읍 들어가죠. 그럼 이거는 할당이 아니라 불안전 때문이다 그랬죠. 할당이지 못하게 아니라 불안전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시면 부동산 시장의 소수의 몇몇 투자자가 다른 사람보다 값싼 정보를 획득했다면 다른 투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초과이익이 생겼죠. 그럼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지 못하고요. 자, 리을에 보시면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양, 질, 획득 시기가 서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정보 가치와 우수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정보 비용이 동일하다면 어때요? 똑같으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죠. 자, 완전 경쟁이든 불안정 경쟁 시장이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정보가 주어졌다면 할당 효율적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비록 독점이 불안전이죠. 독점이라도 독점을 획득하기 위해 지불되는 기회비용이 동일하면 할당 효율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불안전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읍번. 자, 투기는 초과이윤 때문에 한다랬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투기 별표, 투기가 성립되거나 특정 투자의 초과이윤 별표 박스 치십시오. 존재하는 이유는 불안전이 독점이 아니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내용이 좀 어렵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배우신 게 이제 할당 효율적인데요. 할당 효율적은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돈 먹기가 이유는 생기는데 초과이는 생기지 않고 정상이윤만 생깁니다. 그래서 모두 그걸 할당해서 나누는 건데 수익이 같은 게 아니라 수익률이 균등하고요. 기회비용 이상의 초과이는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정보비용이 100원이고 초과이이 100원이라면 초과이이 발생하지 않죠. 근데 정상이윤만 발생합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은요. 정보비용이 제로이기 때문에 정보 가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할당입니다. 근데 불안전도 우리가 할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이 완전 경쟁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 경쟁은 항상 할당이나 불안전은 할당일 수 있고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은 항상 할당이지만 할당이 완전 경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보셔야 돼요. 불안전도 할당이다. 그 다음에 정보비용 수반이라는 게 있죠. 정보비용이 수반되냐 존재한다는 것은 할당과는 상관이 없고 불안전, 비읍 들어가니까 찍으셔야 되고요. 투기는 초과이익 때문에 하죠. 초과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불안전 때문이 아니라 할당, 비읍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할당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할당적 효율적 시장, 효율적 시장과 할당 효율적 시장은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 파트에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동영상을 듣기 때문에요. 물론 학원 강의에 대한 오프라인을 듣지는 않지만 이 동영상의 장점은 계속해서 반복 학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해서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은 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동영상을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계속 반복하거든요. 이게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반복은 한 번 이렇게 돌려서 보시는 게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50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0페이지 가시면 제목이 지대론이에요. 지대론. 지대론에서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대와 지가의 의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잡으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지대와 지가를 볼 텐데요. 지대와 지가인데요. 자, 이거는 왜 여기서 공부를 하셨냐면 유량과 저량이 나옵니다. 유량과 저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건데요. 자, 지가라는 건 뭐예요? 지가라는 건 토지의 가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1억 주고 땅을 샀어요, 갑돌이가. 그럼 이거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토지도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빌려주겠죠, 을돌이한테.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 사용료가 지대예요. 지대는 토지의 대가를 얘기합니다. 토지의 임대료를 얘기하죠. 자, 그러면 자, 밑에 식이 있는데요. 지가라고 하는 것은 장래에 지대가 계속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 장래 생기는 것은 화폐시장 가치를 이자율로 할인해야 돼요. 그래서 밑에는 이자율이라는 표현도 맞고요. 할인율이라는 표현도 맞아요. 자, 그럼 가볼게요. 유량저량이라는 걸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대라는 것은요. 일정 기간에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라는 걸 명시하기 때문에 이건 유량 개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가는요. 일정 시점에서 토지를 우리가 화폐와 교환하는 대가를 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일정 시점이라는 걸 명시해야 되죠. 이건 저량에 대한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명동의 땅값이 비싸면 임대료도 비싸죠. 그럼 지대와 지가는 비례관계입니다. 네, 할인율이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할인율이 높아지면 지가가 떨어져요. 그러면 지가와 이자율은 반비례관계다. 뭐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는데요. 자, 들어보죠. 펜 들어보세요. 자, 지대는 일정 기간 동안의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로서 토지 임대료라고 했습니다. 임대료이기 때문에 토지 용익의 대가니까 지대는 유량이고요. 플로우고요. 지가는 어떻게 돼요? 일정 시점에서 매 기간에 발생하는 지대를 현재 가치로 환원합니다. 그래서 일정 시점을 명시되니까 우리 토지 소유권의 대가인 지가는 저량에 대한 개념이죠. 따라서 지대와 지가에 대한 관계는 밑에 있는데 장래 계속 지대가 일정하게 나온다면 그 미래 가치고 현재 가치로 땡겨야 되는데요. 지가와 지대는 비례죠. 근데 이 할인율과 지가는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대에 대한 관한 논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지대에 관한 논쟁이 우리가 그 고전압파와 신고전압파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밑에 학자들이 세 학자 리카도, 마르크스, 그다음에 티넨까지가 우리가 이제 이 이론을 나눠서 이제 볼 건데요. 자, 이 지대론에 관한 논쟁, 고전압파와 신고전압파를 나누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처음 하신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천천히, 물론 나중에 암기기법이 야매도 있긴 하지만요. 우리 이제 지대론에 대해서 고전압파와 신고전압파가 있다. 들어가 볼게요. 자, 당연히 고전압파가 먼저죠. 오래된 압파입니다. 과학의 기술이 발달이 되지 않으며 토지 자본 노동 중에서 토지를 중요시 봤어요. 이론적 배경이 이제 자연적 특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얘는 항상 자연적 특성을 얘기해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대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지주가 벌어들이는 비용이 아니라 잉여로 봤어요. 토지 자체가 제공하는 특별한 이익을 받죠. 그래서 잉여라든지 불로소득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고전압파는 일단 고전압파와 신고전압파는 다음에 이제 나눠서 해드리겠고요. 밑에 가시면 50페이지 맨 밑에 고정적 의미의 지대 리카도라는 학자를 보셔야 돼요. 차액재설입니다. 리카도도 맞고 리카르도도 맞는데 리카도입니다. 차액재설 얘기를 해요. 그럼 얘는 차액재설을 얘기한다는 자체는 비옥도에 따라 틀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갑이라는 지주가 가나다라는 땅이 있어요. 우리가 땅을 빌려줍니다. 거기에 대한 지대를 받겠죠. 자, 그러면 이 지대는 토지의 임대료,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임대 수입을 따질 때도 순수익이라는 건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상고라는 매출액이 있어요. 농산물을 판매하게 되면 그 가격이죠. 생산비를 뺍니다. 그 차익이 곧 지대가 우리가 비옥도에 따라 차익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 비옥도에 따라 상급지, 우등지, 그다음에 중급지, 열등지로 나누죠. 하급지라고 하면 여기가 열등지가 되겠죠. 자, 그럼 비옥도에 따라 틀립니다. 그럼 생산비가 만약에 일정하다. 다 100원씩이에요. 자, 근데 차액에 따라서 지대가 틀리다는 게 비옥도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매출을 500, 매상고를 500 올리고 300, 100입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곧 지대거든요. 그죠? 그럼 얘는 400원이 되겠고, 얘는 200원이 되겠고, 얘는 빵원이 되죠. 자, 빵원이 되는 것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대가 제로예요. 지대가 제로인 것을 한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한계지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 들어가 볼게요. 차익재설 리카도는요. 토지는 본래부터 비옥도라는 거, 비옥도 박스. 차이가 존재한다. 이때 다른 모든 토지의 지대를 측정하는 기준으로서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를 한계지라고 하죠.
한계지란 생산물의 수익과 생산비에 일치하는 정도의 비옥도를 가진 토지를 말합니다. 차익재는 어때요? 지금 매상고라는 건 토지 단위 면적당 생산물에 대한 수입이 매상고예요. 거기다가 토지 단위 면적당 생산비를 빼죠. 자, 우둥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만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못한다 합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을 가시면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자연적 특성을 얘기하는 리카도는요, 부중성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토지가 한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인구가 늘어납니다. 사람 입자에다 입구자라서 처먹는 인구가 늘어나요. 그럼 당연히 곡물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곡물 가격도 상승합니다. 같이 올라가죠. 밀 가격이 상승한다면, 자, 밀 가격이 상승하면 어때요? 농부들은 서로 이 어떻습니까? 싸우면서 그 밀을 재배하려고 그래서 땅을 이제 빌립니다. 그럼 토지의 임대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지대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곡물 가격이 지대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래서 곡물 수요가 증대해서 농지 소유가 증가해서 지대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지대가 곡물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곡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죠. 그 다음에 얘는 고전압하기 때문에 지대는 가만히 앉아서 매수출액에서 생산비를 뺀 잉여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주는 불로소득, 이 지대는 불로소득으로 인정한 겁니다. 경제적 잉여로 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절대지설인 마르크스가 나옵니다. 마르크스는 신고전압파를 얘기를 해요. 그럼 신고전압파는 이제 고전압파에서 신고전압파로 넘어가면서, 자, 고전압파는 과학의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죠. 근데 이제 그 신고전압파에 오면서 하나의 이제 과학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농업 생산성을 극복하면서 점차 발전하면서 어때요? 농지가 택지로 개발되면서 개량비가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잉여라는 자체는 지대는 잉여소득이므로 생산물 가격 구성 요인에 생산비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따라봤죠. 근데 농지가 택지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어때요? 이제 인문적 특성이라는 걸 예를 든다면, 자, 이제 마르크스죠. 자, 마르크스는 우리가 절대지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문적 특성이 용도의 다양성을 배우셨을까요? 그럼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서 토지의 개량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설회사가 분양가의 금액을 높이겠죠. 그럼 택지비가 비싸서 그러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대가 높죠. 땅값이 높으면 지대가 높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분양가를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까 곡물 가격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곡물을 생산하는 곡물 가격에 지대가 포함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대를 잉여로 보지 않죠. 어떻게 지대가 잉여냐? 하나의 요소 비용, 생산 요소 비용이다. 요소 비용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생산비로 본 거죠. 생산비로. 그래서 이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서 택지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개량 비용이 들어갔다. 그죠? 그러면 지대가 높다. 땅값이 비싸니까. 그럼 땅값이 비싸니까 거기서 생산하는 생산물도 높을 거 아니냐. 그래서 지대가 이 곡물 가격을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 절대지설의 마르크스는 신고전압합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을 초과하는 희소성의 법칙과, 자, 이제 예전에는 토지는 개인 소유가 인정이 안 돼서 영주나 구간거죠. 그래서 있는 사람이 다 토지를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자본주의라는 게 들었습니다. 토지의 사유화가 인정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는 비옥도인데요. 얘는 토지의 소유권으로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유와 소유권으로부터 지대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지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 비옥도나 생산량에 관계없이 지대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권리만으로서 최열등지에서 지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계지에도 지대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까 이 리카도는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랬죠. 근데 얘는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서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볼게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